투자가를 위한 경제 컨텐츠 플랫폼 AK라디오 시작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재유행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뉴스를 아무래도 많이 접하다 보니 처음 코로나 발병 당시 수혜주 주가가 들썩들썩했던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동혁 부장님과 함께 코로나 관련 주식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는 뭔가 네. 먼저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당부는 아니고요. 네. 오늘 주제가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해서 코로나 저희가 경제 라디오 방송이니까 코로나 관련 이제 주식 얘기를 좀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증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이 투자 전망이나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 제 능력이 안 되는 네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아무래도 뭔가 네. 사실 그런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네, 사실 투자가들은 제일 관심이 이제 그거죠. 그죠? 네. 그게 아니어도 네. 오늘 내용이 저는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네.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기억하는데 코로나가 한참일 때 네. 그 수혜주들이 주식이 몇 배씩 오르고 10배씩 오르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코로나 첫 팬데믹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 헬스케어 회사들, 주로 제약 회사들 네. 대부분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테마주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모두 개발에 실패하면서 결국 주가가 원상복귀되거나 더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코로나 재유행이 되면서 또 그 당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개미 투자자들도 계시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네. 또 이미 주가가 또 많이 오른 그 회사들도 보여요. 네. 그래서 주가와 그 백신 개발 등 주가하고 관련되는 제약회사나 어떤 발표가 나오거나 공시가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첫 코로나 발병했을 때 네. 유행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상승하던 그런 네, 종목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다시 뉴스들이나 그런 네. 종목을 살펴보면 네. 사실 비슷하고 네. 다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저도 보니까 네. 그러니까 1차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네. 1차 팬데믹 때 주가가 크게 올랐던 이 수혜주 테마주들하고 지금 요번에 오르고 있는 주식하고 거의 동일한 회사들이더라고요. 네. 대부분 이제 당시 코로나 백신을 국산화하겠다, 개발하겠다, 이제 이런 백신 관련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었고, 네. 해외 백신, 그리고 진단 키트 업체들, 이제 그 세 가지 종류 크게 있었는데 당시에 주가가 폭등했다가 이제 확 떨어졌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실체가 조금 부족해서 올라갔다 떨어진 주는 그냥 제 표현으로는 수혜주라기보다 테마주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혜주와 네. 테마주의 네. 그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수혜주라는 건 네. 정말 그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가 그 해당 회사의 사업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네네. 실체가 있고, 이제 테마주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없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유행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걸 테마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몇 년 전 1차 코로나 팬데믹 때 올랐던 제약회사니까 이번에도 또 오르겠지. 네. 그리고 남들도 또 올리니까 그거 사겠지. 네. 나도 기회를 보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야는 정말 그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정치 테마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어떤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도 기업의 오너가 대통령 후보하고 이 성이 같다. 그래서 뭐 오른 주식도 있고 네. 또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오르기도 하고 뭐 사돈의 팔촌이라고 해서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주식은 결국 다 도로 주식이 떨어졌고 실제로 가면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라는 건 남들이 저 주식을 사면 주식이 오를 거다. 나도 편승해서 속된 말로 돈 좀 먹어보자. 이제 뭐 이런 것 같고 네. 상당수의 코로나 테마주는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까봐 조금 우려되기도 하고 이 투자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찬찬히 제약회사의 주식 신약 백신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말씀 주신 걸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수혜주, 테마주 구분짓기보다는 네. 그냥 저희는 이 방송에서 코로나 관련주라고 뭐 관련주죠. 이제 하는 게 예. 그냥 가장 편할 것 같네요. 예, 관련주죠. 네.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고 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원초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주가 오르냐 네. 떨어지냐. 코로나 예. 관련주에 해서 예. 긍정적인지 네. 부정적인지 네. 어떻게 미래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은 조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증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제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좀 부적절하고요. 네. 무책임한 얘기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료기 회사, 제약회사, 헬스케어 회사들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를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찾을 수 있는 자료 찾아보시고 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산업보다도 이런 그 질병이나 약과 관련된 회사가 너무 용어가 어렵고 규제가 복잡해서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발표나 공시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게 이제 문제죠. 이미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네.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약간 새로운 느낌이 그쵸. 있기는 해요. 네. 네. 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이제 알고 회사에서 이 약간 너무 오버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이제 뭐 이런 회사들도 있었고 네. 또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를 국산화하겠다고 발표해서 실제로 임상시험까지 갔던 어떤 국내 대형 그 대장주에 해당하는 큰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투자를 하셨거나 이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제 그 회사가 1차 임상시험을 개시한다. 1차 임상시험을 종료한다. 2차 임상시험에 대상자를 모집했다. 2차 임상시험에 허가를 미국 FDA에서 받았다. 끝났다. 중간 결과가 이렇다. 계속 발표하고 네. 공시하고 이랬어요. 네. 그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뭐 오너나 그 대표자가 직접 발표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발표나 공시를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면 드라마틱한 의미가 있거나 별 내용이 없는 단계일 때도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저는 그 주식을 뭐 사지도 않았지만은 봤을 때는 오히려 저 발표는 임상시험이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 라고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이제 분위기를 타니까 발표가 나올 때마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주가가 수직 상승을 했었죠. 이런 발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는 이제 치료제 백신이 나오니까 제약회사가 약을 어떻게 개발하고 허가를 받고 판매하는지 이제 백신도 똑같은 과정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기초적이라도 좀 한번 공부를 해놓고 그러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방송을 통해 네. 공부가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러면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게 네. 뭔가 이제 부장님 입장에서는 네. 전문가, 제 기준에서는 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아닙니다.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네. 뭐 개발이 잘 안 된 것 같다. 네. 이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네.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제약회사가 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다고 쭉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서 네. 다국적 임상시험. 네. 이제 왜 다국적이냐면 이 약을 한국에만 팔 게 아니고 외국에도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임상시험을 한국 사람한테만 했다고 그러면 FDA나 이제 그 해외에서 인정받기가 네. 어려워요. 그래서 다국적 임상시험 이상이라는 걸 하는데 임상시험 대상자를 이제 모집을 했고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이제 이런 게 발표가 쭉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임상시험을 대상이 되는 이제 그 환자분들 네. 구성원을 한번 이제 찾아서 들여다보니까 동유럽 국가 한 개국에서 한 몇십 명 정도를 이제 모았어요. 이 임상시험도 전문으로 해주는 글로벌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대행 업체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나머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다수고 동유럽 국가 사람 1개국 사람 몇십 명이 들어서 이걸 다국적 임상시험을 하나 그러면 이제 느낌이 임상시험의 다국적 이 대상자 모집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네.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다국적이라고 하기는. 네, 네, 네. 이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글로벌 임상시험 몇 상을 한다 하니까 그 용어 때문에 또 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죠. 네. 이 실제로 이 제약회사가 해당 치료제 개발을 결국 포기했거든요. 포기했는데 포기 이유로 나중에 그 이 회사가 설명을 한 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가 퍼지니까 국가 간의 이동이 봉쇄되고 외국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 간의 봉쇄, 이동 제한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다. 그래서 임상시험 2상, 3상 이렇게 가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중단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 투자자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덜 해준 느낌이 있었죠. 역시 전문가의 입장은 다르군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네. 사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네. 1차 팬데믹 때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네. 폭등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이 타이밍인가 네. 지금이 다시 그때 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내가 다시 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코로나 이 관련주들을 네. 저희가 긍정적 부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네. 어느 관점에서 네. 보면은 어떤 걸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모든 거를 다 정확히 찾아서 전문가처럼 찾아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개미 투자자가 의사나 약사나 보건 관련된 사람이면 비교적 이런 쪽은 잘 알겠지만 그분들이 전혀 다른 걸 모르는 분야,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네. 똑같은 상황인 거고 네. 특별히 이런 백신 개발하고 코로나와 관련된 그 어떤 약품의 수급과 관련된 것만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결국 일반적으로는 이 휩쓸리지 말고 꼼꼼히 이제 보자는 얘기 이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사실 다른 모든 분야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임상 시험을 할 때 이게 어떤 성격의 임상 시험이며 백신 개발에서 네. 치료제 개발에서 네. 그리고 대상자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돼 있더라 이런 거는 회사에서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한 알기가 어려워요. 네. 저도 이거를 그때 당시 궁금해서 미국 FDA, 미국 식품의약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다 검색을 해봤어요. 다 검색을 해보고 이 신청한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람직하기로는 이 공시하거나 보도자를 내는 이 코로나 관련된 그 업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사실 투자자에 대한 어떤 이 의무, 도리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저희 같은 언론이 네. 후속 보도나 심층 보도로 이제 꼼꼼히 잘 심도 있게 분석해서 보도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저희 아시아경제도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더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 그 관련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백신 또 코로나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약회사. 네.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또 하나는 이 위탁 생산회사.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SK 뭐 이런 쪽 바이오팜 이런 그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을 위탁해서 해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백신 갑자기 개발했는데 해외 업체들이 자기 생산력만으로는 갑자기 전 세계에 필요한 백신을 제때 빨리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네. 또 러시아 백신을 대신 생산해 주기도 하고 이제 위탁 생산 업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검사 업체, 진단 키트 업체, 뭐 마스크 업체 이제 이런 그 진단과 검사와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위탁 생산해 주는 거는 그냥 얼만큼 위탁 생산해서 그 위탁해 준 업체에 보내줬다라고 생산 실적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검사 업체, 진단 업체는 이 진단 키트는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역시 그걸 얼마나 판매해서 진단이 얼마 됐는지를 이제 보면 되니까 크게 복잡할 건 없는데 첫 번째 것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이제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게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할게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 실적과 네. 관련된 이제 걸로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가장 이런 기대 심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주가가 빨리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실패 가능성도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관심이 제일 많이 가면서 제일 꼼꼼히 침착하게 봐야 될 분야겠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네. 저희가 그래도 쉽게 일반인들이 네.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제 네. 백신을 만들고 백신과 네, 치료제를 백신과 치료제 만드는 거 개발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예. 그거가 그럼 가장 문제인 거네요? 뭐 문제라기보다 이제 제일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분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방송에서는 네. 기본적인 말씀만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또 저도 사실 제가 약사가 아니고 제약회사의 개발자가 아니니까 또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백신을 포함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단계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용어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신약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개발하는 단계가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네. 뭐 기왕의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또는 뭐 해외 약 들어오고 신약을 판매하는 이런 쪽 공시나 보도 자료에 이미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꼭 우리 코로나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알아서 손해 볼 거는 없어요. 네. 첫 번째로 신약 개발 단계는 없는 약을 만드는 게 신약이잖아요. 네.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거,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 네. 이제 지금은 백신이 나와 있지만 이 발견 단계하고 개발 단계라는 두 단계가 제일 큰 이 카테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발견인데 디스커버리, 뭘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벨롭먼트, 찾아낸 걸로 약으로 개발하는 거거든요. 발견이라는 거는 어떤 제약회사 입장에서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또는 백신을 약을 만들어 보겠다. 네. 백신과 치료제를 포함해서 그 이 타겟 질환을 결정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코로나 거잖아요. 네. 코로나19. 그다음에 그러면 그 질병 치료제를 뭘로 만들까? 무슨 물질로 만들까를 찾아보는 거. 찾아서 발견, 디스커버하는 거, 발견하는 걸 발견 단계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어떤 약으로 안 쓰던 새로운 물질을 내가 새로 조합해서 만들어 볼까?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학 물질을 구조를 좀 변경해 볼까? 뭐 다른 물질을 넣어서 합성을 해 볼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바로 사람에 쓰면 안 되니까 이게 근데 시험관에서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면 동물 실험을 먼저 해서 동물한테 포유류한테 사용이 되네. 뭐 이제 뭐 쥐, 뭐 돼지. 네네네. 이제 여기까지 가서 그러면 이 물질을 약으로 만들어 사람한테 한번 시험을 해볼까?까지 가는 게 발견이에요. 발견.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 네. 그럼 이제 신약을 만들 때 발견과 개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제가 지금 그중에서 발견을 설명해 거죠. 주셨고 네. 그 다음에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서 그러면 그 코로나와 관련된 그 관련주 제약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신약 후보 물질, 타겟 물질, 타겟 질환, 이 코로나19 뭐 전임상 실험, 뭐 동물 실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 거예요. 네. 근데 개발은 이 물질까지는 나왔으니까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디벨롭먼트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듣는 임상시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임상시험은 보통 세 단계가 있어요. 임상, 1상, 2상, 3상. 이것도 제약주 투자하는 분들은 다 듣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막연히는 뭔가 초기 단계는 1상, 중기 단계는 2상, 최종 단계는 3상이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데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상 1상은 아까 우리 발견 단계에서 사람한테 써볼까라는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의 후보 물질이 나왔어요. 이거를 사람한테 써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써서 안전한지를 보는 게 임상 1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한테 안전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 1상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뭐 한 20명, 10명, 20명, 많아야 100명 미만으로. 왜냐하면
안전한지도 안 한지도 모르는 거를 모르니까. 1000명, 10,000명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상 일상은 일단 이 물질이 동물 실험까지는 거쳐왔는데 사람 몸에 투입해도 죽지 될까? 않을까? 안전할까? 이상은 네. 안전성이 확인이 되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실험실에서 이 물질이 이런 기전을 거쳐서 작용을 거쳐서 약효를 내겠지.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겠지라는 이 애시당초 신약 개발 단계에서 설계한 그 과정, 이 과정을 약 개발할 때 기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전대로 작용을 하는지 사람한테 썼을 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투약하는 게 좋은지 먹는 약으로 해야 되나 주사제를 써야 되나 그냥 바로 피부에 놓는 피하 주사로 해도 되나 아니면 수액에 섞어서 혈관 주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바르는 약을 해야 되나 투약 방법 그리고 얼만큼을 써야 되나 하는 이 작용 기전하고 투약 방법하고 투약 용량을 결정하는 걸 임상 이상에서 해요.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이제 몇백 명 단위로 이제 시험을 하고요. 2단계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제 그 글로벌 임상을 요즘은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만 신약을 개발해서 한국에서만 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때쯤 되면은 이제 보통은 미국 시장을 겨냥하니까 FDA에다가 허가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네. 3상은 여기까지가 됐으면 그 약이 안전한지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약은 부작용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과 대비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베네핏 리스크를 체크해서 이 부작용이라는 건 다 있고 그걸 감수하더라도 쓰는 게 효과적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이 약을 맞으면 코로나에 반드시 안 걸리는 건 확실한데 약을 맞으면 2명 중에 1명이 죽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약을 맞았는데 뭐 100만 명 중에 1명한테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이제 뭐 쓸 수 쓰는 거죠. 예컨대 네. 쓸 수 있겠죠. 이런 거. 이제 그걸 베네핏 리스크라고 하고요. 네. 이때는 뭐 1000명에서 수천 명 단위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합니다. 하고 임상 3상이 끝나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식약처, 미국 같으면 FDA에다가 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받고 판매 승인을 받는 단계까지가 이 신약 개발의 두 번째 개발 단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엄청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쉽게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네. 신약 개발은 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약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약이 괜찮을 것 같은데 동물한테까지 확인했네라는 발견 단계. 네. 그다음에 이 발견을 그럼 사람한테 쓰는 약으로 만들어 보자는 개발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는 임상 1, 2, 3상이 있다. 끝나면 이 식약처에서 승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와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꼭 코로나 아니라도 제약회사에서 신약 블록버스터 대박이 날 것 같다 하는데 그냥 그래라고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거는 조금 역시 베네핏 리스크가 좀 있겠죠. 이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네. 이런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야기를 네. 몇 번 했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임상 실험 관련해서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네. 네, 아직도 조금 네. 네. 그 신약 개발이 네. 저도 제가 젊을 때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공부할 때 신약 개발 프로세서와 관련된 이제 그 수업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자료를 보면서 저도 와 하고 놀랐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발견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 한번 만들어 볼까 막연하게 또는 뭘 만들어 볼까라는 목표를 10,000가지를 세우면 네. 거기서 쭉 그 실험실에서 물질을 조합해보고 이렇게 해서 임상 시험까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물질 단계까지, 그러니까 이 발견 단계까지 가면 후보 물질은 50개쯤 남는데요. 100개, 50개,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그리고 그럼 이제 그 50개를 가지고 임상시험 1, 2, 3상을 해보자라고 그 진행을 할 거잖아요. 네. 개발을. 그러면 1상에서 조금 탈락하고 2상에서 조금 탈락하고 이제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3상까지 가서 이거는 약이 되겠다 하는 거는 한 5개 남는데요. 10개 시작하면 1개 정도? 그리고 그 5개 중에서 또 이제 실험이 끝나도 승인받고 신약이 나오려면 또 다른 단계가 또 있어요. 네. 이게 약을 팔고 보험에 올라가려면 기존 약보다 효과가
최소한 나쁘진 않고 뭐가 효능이 있어야지 신약으로 팔게 해줄 거잖아요. 네. 약효는 있는데 기존에 파는 약보다 약효가 없으면, 떨어져. 네. 그럼 효과 승인이 안 나오겠죠. 네. 이런 걸 다 거쳐서 결국 오케이 신약으로 나옵니다 하는 건 한계랍니다. 그러니까 10,000개에서 50개를 거쳐서 5개를 거쳐서 1개가 되는 거고 네. 워낙에는 이 전 과정이 10년씩 걸리는 경우가 맞아요. 허다하고 비용 개발도 뭐 만만치 수천억 원, 않겠어요. 네. 뭐 수천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상 몇 상에 진입했다는 것만 해서 우리가 물론 그 약들이 잘 되는 약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능성이 안 돼. 낮아.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투자라는 게 네. 우리가 임상 몇 상이야? 다 됐네. 거의 다 왔네.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오늘은 뭔가 방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만 들어도 네. 진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네. 별개로 뭐 너무 머리 아픈 얘기만 하니까 네. 살짝 쉬어가는 걸로 우리가 신약 들어오면은 값이 너무 비싸다는 말이 많잖아요. 네. 특히 희귀병 약 같으면 뭐 약 하나에 몇억 원 몇십억.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개발 과정을 들으시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신약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기는 해요. 다른 중간에서 이 중도 포기했던 약들도 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하던 약인데 네. 성공한 약이 그 개발 비용을 다 커버를 해줘야 제약회사가 살아남잖아요. 네. 이제 그 비용을 다 신약이 커버를 해주는 거고 특히 희귀병 같은 거는 이 약 하나가 코로나 약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먹는 게 아니고 되게 약을 쓸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사실 약값이 한 번 쓰는데 뭐 몇억 몇십억이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우리가 안경사라고 하면 안경테가 사실은 안경테 가격은 되게 저렴하대요. 근데 안경테는 비싸잖아요. 비싼 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네. 왜냐하면 안경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진열장에 쭉 전시해 놓은 수많은 안경 가격을 거기 다 팔리지 않잖아요. 네. 내가 산 안경으로 그 안경 가격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안경테 구입 비용은 매몰 비용을 판매한 매출로 매몰 비용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제약 신약 개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결국은 이제 국내 제약사가 네. 코로나 백신 이제 개발 수혜주로 네.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이게 네. 말씀을 확답을 주시진 않으셨지만 네,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 제약 전공자가 아니니까 백신이 성공한다 못한다 그런 말씀은 뭐 시원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이제 네. 이 기자잖아요. 네. 이제 그 쭉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건 좀 이제 죄송하고 그렇지만 또 코로나 백신은 일단 지금은 다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1차 팬데믹처럼 나오는 회사는 지금은 이제 당장은 없죠. 네. 그 1차 때 개발하다가 성공 못한 이제 그것도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국내 제약사가 리스크를 안고 개발하는 게 실제적으로 큰 이 경영상 효과를 보기는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다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개발할게요라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사실 저번 방송 제약 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빅파마가 백화점이면 한국 제약회사는 규모나 기술 연면에서 사실 마트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장 똑같이 왜 못해라고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제약회사들이 신약들이 이제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번 뭐 다른 또 유행병이 뭐 혹시 생기거나 네. 이럴 경우에 백신 개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런 코로나 백신처럼 갑자기 뭐 10년 걸릴 걸 몇 달 안에 내놔야 되는 건 어렵지만 네. 우리나라도 뭐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뭐 독감 백신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이미 다 국산화 돼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단계에서 나오는 보도나 자료나 공시들을 보실 때 꼼꼼히 찬찬히 보고 단계별로 보자는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린 거지. 네. 쉽지 않을게요라는 말씀을 뭐 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가 계속 여쭤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저도 계속 똑같은 답변 드리면 죄송한데 다만 제가 이런 그 백신을 주제로 신약 개발 단계를 설명드린 네네. 김에 네. 말씀드리면
백신 이런 전체적인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물질 발굴하고 1, 2, 3, 4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기술 수출해요. 그런 식으로는 또 백신도 할 수 있겠고 치료도 할 수 있겠죠. 꼭 우리나라 제약회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빅파마가 아닌 데들은 이 개발하다 중간에 빅파마한테 수출합니다. 또 빅파마들도 거꾸로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체적으로 뭘 하나 개발하려면 만 개를 검토해서 10년 동안 수조 원을 써서 하나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던 걸 사서 자기가 기술을 사서 중간에 이제 계속 신약으로 개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수많은 기술들이 또 이 수출하는 게 많이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상당히 한국도 지금 굉장히 쫓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쓰는 용어들이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 수출하는 거, 또 외국 기술을 사오는 거를 그리고 외국의 약을 사와서 한국에 판매권을 갖는 거를 라이선스 인 그리고 수출했던 기술이 개발하는 단계별로 또 돈을 받아요.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주면 사간 빅파마가 1상 넘어가면 얼마 더 주고 2상까지 가면 얼마 더 주고 그다음에 최종 상용화돼서 팔면 이제 그다음에 매출액이 얼마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계약하거든요. 네.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중간에 안 돼서 사간 회사가 우린 못하겠어. 이 도로 가져가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제약회사에서 스스로 잘해보세요 라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럼 주가가 확 떨어져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도 뉴스가 됐던 것들이 몇 번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꼭 그게 영영 잘못됐다는 것도 또 아니고 네. 하여튼 그 제약회사가 그 기술을 하는데 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는 어려워졌으니까 원래 물질 소유권을 돌려드릴 테니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하고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그걸 기술 반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만 기억하셔도 이 코로나 관련주들 또 그리고 다른 그 제약 바이오 주식들 공시 기사 보도자료 내용들 이해하시는데 참고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 네. 이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시고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제약 바이오 기사를 저희 아시아 경제도 많이 쓰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주신 이동혁 부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모두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 콘텐츠 플랫폼 AK 라디오 여기서 마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